최근에 이제 외래에서의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이제 스티프니스나 프로준 환자한테도 사용이 가능해지게 돼서 또 에비던스를 찾아보고 여기 패널 선생님들과 같이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숄더 스티프니스는 프론 숄더 일반 유병률이 한 2에서 5%, 당뇨 환자는 뭐 11%, 30% 아마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환자군인 것 같고요. 스코프에도 리페어하면은 스티프니스가 한 12에서 한 20%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스펙트럼이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프라이머리 프로준 숄더가 있고 오식견이라고 하는 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로 주로 이제 로테 커프 리페어한 나타나는 스티프니스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이 많지만 공통 분모는 시노비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TGF 베타 메디에이티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콘트랙처가 생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됩니다.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페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시노비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TGF 베타 메디케이션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페인 모듈레이션으로 환자가 이제 보호적 강직, 더 안 움직이면서 더 이 비셔스 사이클로 가는 요 세 가지가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인플라메이션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단일 표적 치료는 대부분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북에서는 프리징, 프로즌, 소잉 이렇게 딱딱딱 구별해서 이렇게 텍스트북에서 잘 배웠는데, 실제 이제 외래를 보면은 뭐 너무 복잡하고 뭐 초반부터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더 심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컨퓨전이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래에서 환자한테는 1, 2년 정도? 근데 그 기간 안에 환자가 회복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논문 보면은 표준 치료를 한 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는 60에서 70%, 반대로 얘기하면 3분의 1 이상에서 뭔가 불만이 있는 병이라는 거죠. DM이 있으면 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말리그넌트 프로준 숄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MFS 굉장히 레어하고 롱스탠딩한 코스를 가지는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서버트 트리트먼트에 잘 반응하지 않고 뭐 수술을 해도 심지어는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런 거 많이 겪으실 텐데, 프로준 숄더 수술 안 해도 되고 놔두면 좋아지고 1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와서 환자가 엄청나게 컴플레인하고 와 계속 아프고 뭐 시간만 지났는데 뭐 하나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이제 토픽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프론 숄더에서 이제 인디케이션인데, 그 저희 교실에 했던 연구인데 52명의 프론 숄더를 에이지 매칭을 해가지고 컨트롤 그룹과 비교를 해봤어요. 이 환자들은 전부 이제 캡슐 인핸스먼트를 보기 위해서 인다이트로 아스로그램을 찍었고, 이제 시기를 좀 맞추기 위해서 프로즌 페이즈 환자들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환자들 바스, SST, 컨스턴트 스코어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MR 파인딩이 영상학과 많이 보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캡슐 시크니스를 보는데, MRI 상에서 보통 캡슐이 한 3mm에서 4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즌 되면은 한 10mm, 11mm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인다이렉트 아스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핸스를 했는데, 캡슐 인피리어 파우치 쪽에 이제 시그널이 얼만큼 증가돼, 두께가 아니라 이제 증가되는 걸 봤는데, 뭐 그레이드 3처럼 굉장히 이제 허옇게 인핸스먼트가 많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테이터 인터벌의 소프티슈 시크닝을 보는데, 이 서브코라코이드 팻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보니까 프로즌 그룹이 프로즌이 아닌 환자들에 비해서 뭐 당연히 이런 밸류들이 다 크게 증가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캡슐 시크니스는 사실 뭐 어느 그룹이든 별 큰 이 임상적인 것과는 차이가 없어요. 시크니스가 심하다고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페인풀한 것도 아니고 별 크게 증상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핸스먼트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캡슐이 하얗게 보이는 환자들은 SST도 굉장히 유의하게 떨어져 있고, RSS도 떨어져 있고, 컨스턴트도 이제 보더라인 시그니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터 인터벌의 소프트티슈 시크닝도 좀 의미 있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통증보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패널 세 분 선생님들께 조금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 프로준 숄더의 많은 환자들 한 90% 정도는 그냥 뭐 약 주고 기다리면 웨이트앤시 하면 좋아지는데,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말그넌트한 그런 코스를 보이는 환자들을 어떻게 외래에서 선별하시고,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치료가 이제 주제인데 모든 환자를 다 재생치료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별된 재생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어떻게 좀 셀렉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상현 선생님부터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결견 환자 중에서 좀 악성 동결견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골라낸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환자에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낫지 않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이제 분들이 시기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보통 이제 대학에 계시면은 조금 환자분들이 다른 이제 병원 돌다가 마지막에 오시게 돼서 심텀 듀레이션이 좀 길 수 있는데, 심텀 듀레이션이 짧은데도 이렇게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듀레이션이 짧을 때는 어떻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환자분의 기저질환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당뇨 중에서도 인슐린을 쓰신다거나 헤모글로빈 A1C가 7.5 이렇게 8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당뇨에 앓고 계신 합병증들이 뭐 레티노패시나 아니면은 CKD 이런 게 함께 있으면 당연히 스테로이드나 뭐 엔세이드나 다른 추가적인 약물을 추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첫인상에서 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신다거나 뭐 아니면 BMI가 좀 높아 보이신다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 보이시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통증 조절 그리고 그 유착에 대한 어떤 홈 엑서사이즈가 동반이 되어야지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9개월 정도 이렇게 팔로우업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 낫지 않았다고 오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제 프로즌 페이스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여서 어느 정도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하고 환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분이 처음 외래로 왔을 때 이후가 좋지 않을지 좋을지는 사실은 상당히 좀 골라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일단 프로즌 숄더의 그 코스가 아까 단계가 3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페인 스코어가 상당히 높은 환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페인 스코어가 뭐 7.6, 7, 8점 정도 되는 환자분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건드리기만 해도 막 상당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윤종필 교수님이 MRI에서 보여줬듯이 캡슐이 진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네스먼트가 되고 사이노바이티스 같은 게 상당히 심한 환자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주사 효과도 조금 못 미치고 오랫동안 통증을 호소하고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또 나머지는 뭐 전신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뇨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유발 원인이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프로즌 숄더가 잘 생기고 심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우영 선생님. 저도 특별히 뭐 예후가 좋지 않을 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치료를 추구하는 것은 없는데요. 제가 보통 프론숄더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는 게 스테로이드 인젝션하고 이제 자가운동치를 알려주는데, 환자들한테 거기다 추가를 한다면 도수치료 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면은 인트라티큘라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고 자가운동을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 증상 호전이 별로 없는 환자들은 도수치료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에서 조금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조금 제한적이 있어서 당뇨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좀 반으로 줄여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건 아직 가설인데 이제 비만 환자들에서 좀 더 예후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설로 뭐 아디포티스에서 이제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좀 더 안 좋다 이런 논문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좀 뚱뚱하고 하신 분들이 보면은 결과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자가운동치를 알려주는데 거기에 대해 잘 따라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 결과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거 도수치료 정도를 추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성 동결린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추럴 프로그노시스나 우리가 그 프로즌 숄더 외에 프로그노시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롱텀 팔로업 스터디를 보면
초기에 심톰이 심했던 사람이 7년 이후에 팔로업 했을 때 한 10% 정도에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한 디지즈를 갖고 있는 사람, DM이나 사이로이드 디지즈 같은 일면은 메타보릭 디지즈이지만 하지만 그게 또 크로닉 인플라메이토리 디지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 캡슐의 시크닝에 시그널이 올라가 있는 거, 그거는 인플라메이션의 시베리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윤종필 교수 해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패널 디스커션 할 게 좀 뒷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 다음에 설명드리면 디제너레이티브 트리트먼트 전에 저희가 몇 가지 또 이제 보고 넘어갈 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베이스라인에 깔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있고요. 서브아쿠라 인젝션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인트라아티큘라가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영상 어떤 가이드도 좀 봐야 되고 테크니컬 디맨딩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꼭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오주환 선생님 논문인데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인용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래너 휴메랄 조인트와 서브아쿠라 스페이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12주까지 팔로우업 하면은 결국에 글래너 휴메랄 조인트에다 인젝션 해주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근데 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6주 지나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얼리 갭이 조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굳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좋은 논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인데 저는 요거를 이제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게 그 외래에서 그냥 초음파 보고 주사하는 것보다 수술실에 가서 다이를 쏘면서 이 캡슐이 터지는 느낌 같은 걸 느끼면 환자가 굉장히 그 증상도 좋아지고 되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시술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레벨 1 스터디도 해봤는데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서브아쿠라 인젝션 이건 앞에서 오주환 선생님이 하셨던 거고 거기다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을 같이 해보고 하이드로 딜라테이션 할 때는 한 셀라인을 한 30에서 40cc 정도 같이 넣고 스테로이드 같이 쓰고 리도카인 주고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개월째는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이 훨씬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한 3개월, 6개월 가면 거의 바스가 다 비슷비슷해져서 메카니컬 이펙트가 되게 페스트하긴 한데 이게 오래가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을 저희 페이퍼 쓴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페이퍼 나왔는데 요새 페이퍼들은 하이드로 딜라테이션만 안 하고 거기다 이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PRP 같은 걸 쓰면서 캡슐을 터트려 놓고 거기 이제 바이올로지 에이전트를 쓰면은 이게 베이클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UA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MUA로 캡슐을 아예 물리적으로 찢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근데 MUA를 이제 할 때는 컨서브 트리트먼트가 다 페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돼서 너무 일찍 해버리면 그 찢어진 캡슐이 다시 또 들러붙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메랄 샤프트 프랙처나 글래누 프랙처 같은 그런 문제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죠. 캡슐라 릴리즈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브리딩보다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PRP가 이제 외래에서 되니까 이제 곧 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트리트먼트, PT, 스테로이드, 하이드로 딜라테이션, MUA, 캡슐 릴리즈를 해보면 이게 다 효과가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PT라면 통증 좋아지고 회복되지만 TCU 리제너레이션이나 듀러빌리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갭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거를 메꾸는 게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신이 아닐까 하고요. 지금 PRP를 앞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혹시 패널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나는 프로존 환자한테 지금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을 하시는 레셔널은 뭐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선생님부터. 네. 저도 사실은 다른 원장님들, 교수님들 하시는 저 시술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저도 트리암시놀론을 초음파 유도화에 포스테리어 리세스로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그 주사를 할 때 용량을 저도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양을 물론은 20cc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은 이제 캡슐을 터트린다는 그런 이펙트보다는 이제 좁아져 있는 캡슐 전체의 약을
이게 주사약을 널리 퍼뜨리고 캡슐의 어떤 딜라테이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10cc 시린지에 10cc 조금 더 오버해서 당길 수 있는 만큼 시린지의 약을 많이 담아가지고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포스트 인젝션 페인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외래에서 보기보다는 2주 정도 지나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엑서사이즈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랑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로 인젝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도 다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UA나 하이드로 딜라테이션 역시 재발하거나 다시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정확하게 어떤 병기에 있는지 사실 좀 구분이 좀 모호할 때가 있어서요. 일단은 통증 조절과 통증이 조절된다면 피지컬 테라피를 하라고 얘기를 좀 주로 드리고 있고, 그래서 트리암시놀로 인젝션 그리고 PT를 셀프 운동하실 수 있게 처방을 해드리고, 그리고 트리암시놀론이 이제 파티클이 한두 달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뭐 저희 병원에 또 계속 오기는 또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 운동 치료를 적절히 좀 운동 치료를 좀 저희 운동 치료사가 있어서 좀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3달 정도 후에 다시 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스테로이드 인젝션하고 자가 운동 그리고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렇게 하게 된 내셔널레는 논문 리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프론숄더에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논문 리뷰를 해봤는데 결론은 롱텀에서는 다 비슷하게 돼 있고, 쇼텀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아까 윤철미 교수님의 하이드로 다이섹션도 맞지만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인트라투큘라 인젝션이 쇼텀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서브아큐메럴 인젝션도 결국은 롱텀하게 효과가 다 똑같지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인트라투큘라 인젝션이 다이렉트 인젝션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또 중요하게 관심이 가지시는 게 이제 용량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인터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거에 대한 여러 논문도 찾아봤지만 보통 트리암실론 인젝션을 하시니까 1앰플 40mg 인젝션을 하냐, 아니면 반 앰플을 하냐, 아니면 뭐 앰플 2앰플을 하냐 했을 때 결국은 효과가 다 똑같다고 돼 있어서 이니셜 세라피는 20mg을 사용하라고 권고가 돼 있고, 근데 저는 그 과거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DM이나 뭐 다른 과거력이 없으면 그냥 1앰플을 주고요. 앰플을 나눠 쓰기가 좀 찝찝해서. 근데 당뇨가 있는 환자는 반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벌은 아직까지 정해진 스테로이드 인젝션의 인터벌이 몇 주 후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4년도 류마티스 학회인가 2007년도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 조인트에 3개월 내로 주사를 놓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는 인젝션을 하면 3개월 텀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텀을 안 지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3개월 텀을 꼭 지켜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또 다음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또 디스커션 할 수 있으면 얘기도 하겠습니다. 리제네티브 트리트먼트는 사실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프론숄더라는 건 외래에서 보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PRP는 아마 이제 곧 가능하게 되겠지만, 그 PRP, 메센카이머 스템셀, 근데 익스트라 셀룰라 베시클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엑소좀, 하이얼로닉 ACD 4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MSC나 이제 EV는 안티파이브로틱 이펙트가 있는 거고, 이 3가지에 다 작용하는 거는 PRP밖에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도식화해 보면은 PRP는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페인, 리제네이션에 다 같이 영향이 있고, 나머지들은 좀 한계가 있고, HA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인 말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면서 저도 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최근에 3년 사이에 있는 메타 애널라이시스를 보면 프로즌 숄더에서 PRP의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컴패리티브 스터디에서 뭐 펑션, ROM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24년 14개 RCT 1024명, 26년 13개 RCT 1056명 하면 PRP가 뭐 당연히 이제 안전하고 뭐 듀러블하고 DM 환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바스나 대시가 이제 올타임에서 다 좋게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쇼텀에서는 뭐 당연히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사실 이제 쓰고 나면은 프로즌에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위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3개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6개월이 되면 바스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컨스턴트도 한 20점, 뭐 스파디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PRP가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문헌 리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포스트업 스티프니스도 되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은 스티프니스 생긴 환자들이 3개월에서 한 15%, 한 많게는 한 30%까지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DM이 있고 뭐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파스타리전 이런 환자들이 더더욱더 힘들죠. 그래서 스티프니스 하면 재활도 당연히 잘 안 되고 나중에 환자가 뭐 리비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되게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왜 생기느냐? 이건 결국에 액티브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프로세스인데 이제 PRP가 여기를 얼만큼 블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리뷰 조사를 좀 해봤고요. 수술 후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PRP를 쓰는 거에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듯이 PRP가 인트라옵이 지금 되니까 그걸 수술방에서 본투 텐던 정션에 꼬매고 나서 인트라옵으로 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거는 예방이 되는 거죠. 스티프니스 생기기 전에 그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되면은 포스트 오피디 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스티프니스가 발생을 한 3개월, 6개월 지난다고 되게 심한 스티프니스가 있을 때 그 환자들한테 이제 외래에서 이건 인트라아티큘라를 주겠죠. 이미 뭐 텐던 다 붙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또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디퍼런트한 시나리오가 있고 같은 PRP지만 수술실에서 예방을 위해서 쓰느냐. 두 번째는 이미 강직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치료적으로 쓰느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게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문헌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프리벤션으로 쓰는 거는 대표적인 논문이 2021년에 이제 란델리가 쓴 페이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되게 특이한 그 결론이 나온 게 스트럭처럴하게 힐링에는 도움이 안 된다. PRP가 오히려 PRP를 쓰면 초기 통증이 떨어지면서 스티프니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PRP의 프라이머리 밸류는 스티프니스를 예방하는 것이다. 힐링이 아니다라고 했던 논문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 논문만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논문들은 전부 다 스티프니스는 별 차이가 없다. 뭐 이게 발생하는 거는 뭐 PRP를 처음에 쓴 거랑 안 쓴 거랑 한 3% 정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이미 스티프니스가 발생을 한 경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또 프라임시장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페이퍼에서는 싱글 인트라아티큘라 PRP가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좋았고 롱텀 이펙트도 좋았다. 그래서 에비던스만 보면 예방을 하는데 PRP를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미 발생한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쓰는 것은 에비던스가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프리벤션으로 수술실에서 쓰는 거는 어떤 스트럭처 인테그리티나 힐링을 도모하는 데는 뭐 본투 이제 텐더 인터페이스 쓰는 거는 레셔널라가 있지만 스티프니스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대부분은 생긴 다음에 쓰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 선생님도 오셨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수술실에서 PRP를 지금 현재 쓰고 계실 텐데 그 환자들이 이제 스트럭처 인테그리티 말고 포스트업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스티프니스가 생긴 환자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씩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앞서 먼저 보여주신 문헌하고 동일한 경험을 했었고 일단은 수술 후에 일단 페인이 강했던 환자들이 스티프니스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던 환자들은 사이즈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떻게 모양이 조금 크레센트 쉐입과 U 쉐입의 어떤 어둠에 있어서 어느 텐션이 많이 가해졌던 특히 수프라스피나토스의 텐션이 많이 가해졌던 환자들이 레셔널에는 없지만 페인이 좀 심했던 것 같고 오히려 사이즈가 크면은 어떤 어구멘테이션 어떤 다른 이제 ADM 같은 걸 이용해서 어구멘테이션을 하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문헌을 좀 참조하고 제 경험도 그래서 PRP를 수술 직후의 통증을 좀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로테이드 커프 수술할 때 캡슐라이티스, 하이퍼레믹, 사노비아 하이퍼프롤리페레이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수술 후 통증도 확실히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스티프니스가
생기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PR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저희 같이 계시는 유재철 교수님은 PRP 썼을 때 뭐 스티프니스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시는 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포스트옵 스티프니스는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로테이터 커프 힐링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초기 힐링이 좀 유지될 때까지 한 2-3달 정도까지는 크게 고민은 하지 않고 있고요. 3달 이후에 이제 ROM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때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 번 정도 3달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트커프 리페어하고 좀 쫄보라서 보조기를 오래 채우는 스타일인데요. 스몰 테어라도 전 기본 6주를 보조기를 채우고 라지 투 매시브 테어는 8주를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환자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스티프니스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경우에 더 생기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생겼을 때 저는 일단은 제 프로토콜은 무조건 패시브 ROM 엑스를 먼저 시키니까 그걸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개월 이상 수술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너무 빨리 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페이즈 전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은 뭐 임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찝찝해서 3개월 이후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이런 개념들, 뭐 PRP는 뭐 플라시보다,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의 이제 문헌들을 에비던스 베이스로 하면은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탠다드 케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뭐 PRP나 이런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신의 어떤 롤을 분석을 해보면 프리징 얼리 스테이지 그리고 프로즌 스테이지까지는 이런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신이 에비던스가 강하게 있다. 근데 대신에 거길 넘어가서 소잉이나 아니면은 포스트옵 ICR 한 다음에 예방적으로 쓰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포스트옵 스티프니스가 이미 생긴 경우, 특히 이제 다이아베틱처럼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자 스위스팟은 프리징 프로준 스테이지 하이 리스크 그룹, 그다음에 MRI에서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